2019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흥미로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말기 환자 500명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1위는 해외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마지막 파티도 아니었습니다. 응답자의 68%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것도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쓰고 싶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느꼈지만 손주에게는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수원에 살던 73세 할아버지 박종환 씨입니다. 그는 2021년 봄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직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3살 손주 민지에게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무려 26장에 달했고 그 안에는 73년 인생에서 깨달은 5가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발견된 것은 박종환 씨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49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편지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씨는 1948년 충남 논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논 세마지기를 가진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종환 씨는 6형제 중 셋째였는데 위로형 2명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종환 씨만은 달랐습니다. 유독 공부를 잘했던 그를 본 담임 선생님이 직접 부모를 찾아와 이 아이만은 꼭 상급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종환 씨는 형들의 희생 위에서 대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22살의 나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첫 직장은 을지로의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3만 원, 고시원 방세가 8,000원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종환 씨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갔습니다. 35살이 되던 1983년, 그는 드디어 자신의 작은 무역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종환 씨의 회사도 함께 커졌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넘었고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종환 씨의 하루는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아들 승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이의 피아노 발표회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김수님 씨가 아이들이 당신 얼굴을 까먹겠다고 말해도 종환 씨는 지금 돈을 벌어야 나중에 편하게 산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종환 씨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그의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이 2억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때 종환 씨의 나이 49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팔고 수원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종환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를 누볐습니다. 그렇게 7년을 더 일해서 겨우 빚을 청산했을 때 그의 나이는 56이었습니다. 그제야 종환 씨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승호는 이미 30살이 넘어 결혼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취직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순간을 종환 씨는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 수임 씨에게 물었습니다. 승호가 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였어? 수임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셨어야죠. 그 말이 종환 씨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아내와 함께 써야 할 저녁 시간은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재에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73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알겠는 것이 하나 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 벌어온 어떤 돈보다도 값진 것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종환 씨가 깨달은 이 단순한 진실은 사실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잊고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편지의 두 번째 장은 종환 씨의 형 박종호 씨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종호 씨는 종환 씨보다 3살 위인 형으로 종환 씨가 공부할 수 있도록 14살부터 대전의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에 붙이며 동생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런데 종환 씨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두 형제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종호 씨는 여전히 대전의 작은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1990년 추석, 온 가족이 논산 본가에 모였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종호 씨의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종환 씨에게 조심스럽게 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형이 너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입을 못 대는 것 같다. 종환 씨는 당시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 형에게 선뜻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종환 씨는 추석 제사상 앞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봉투를 꺼내 형에게 건넸습니다. 형 이걸로 조카 등록금 내. 나한테는 이 정도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종호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형은 봉투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너한테 구걸했냐? 네 돈 네가 가져라. 형은 그 길로 집을 나갔고 두 형제는 그날 이후 7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환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한 것뿐인데 왜 형이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는데 왜 화를 내? 종환 씨는 아내에게 수없이 하소연했습니다. 아내 수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이 형의 자존심을 밟은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종환 씨가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종환 씨가 모든 것을 잃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형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차에 탄 옛 거래처 사장이 종환 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 어쩌다 이렇게 됐어? 불쌍하게.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그 순간 종환 씨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치욕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환 씨는 깨달았습니다. 7년 전 추석날 형이 느꼈을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종환 씨는 그날 밤 택시를 세워놓고 공중전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동생이 먼저 연락하면 형이 어떻게 생각할까? 동정을 받게 될까? 그러나 종환 씨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형이 받았습니다. 종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형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종환아니 목소리 알겠다. 내일 올라갈까? 다음 날 형은 정말로 수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형제는 빌라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7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다. 네 마음을 알면서도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 종환 씨도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형네가 형 마음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울고 웃었습니다. 민재에게 보낸 편지의 2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미안합니다. 라는 3글자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너무 세게 움켜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기를 내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용기를 내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다. 너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자존심이라는 벽 뒤에 숨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종환 씨가 손주에게 전한 3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이학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학수 씨는 종환 씨와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논산천에서 함께 물고기를 잡고 논두렁에서 메뚜기를 쫓으며 자랐습니다. 학수 씨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나뭇가지로 새를 깎고 흙으로 작은 집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학수 씨는 서울의 한 가구 공방에 견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23살부터 32살까지 꼬박 10년을 공방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힌 학수 씨는 1980년 32살에 자기만의 작은 가구 공방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허름한 골목에 있는 20평짜리 작업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학수 씨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원목 가구는 정성이 느껴졌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대량 생산 가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저렴한 가구가 시장을 장악했고 학수 씨처럼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가구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8년 학수 씨는 첫 번째 폐업을 경험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공방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학수 씨는 종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종환 씨는 그때 한창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 학수 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이 내 기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학수 씨는 이후 이런저런 일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고 작은 식당에서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92년 어느 날 학수 씨는 배달을 가던 중 한 카페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카페 안에 놓인 낡은 원목 테이블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 테이블을 고쳐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수 씨는 그 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학수 씨가 복원한 테이블을 본 카페 주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오히려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듯한 아름다운 결이 살아났습니다. 카페 주인은 학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새 가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오래된 가구를 살려내는 기술이야말로 정말 대단하네요. 그 한마디가 학수 씨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학수 씨는 그때부터 새 가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가구를 복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안양의 더 작은 공간에 가구병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1995년에 찾아왔습니다. 한 골동품 수집가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소반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원을 거절당한 물건이었습니다. 학수 씨는 3개월에 걸쳐 소반을 완벽하게 복원했습니다. 그 소반이 한 전시회에 출품되면서 학수 씨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박물관, 절, 한옥마을 등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학수 씨는 마침내 전통목 가구 복원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학수 씨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57살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이후 무려 17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학수 씨는 종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공방이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남들과 가격 경쟁만 하다가 끝났을 거야. 실패가 나한테 다른 길을 보여준 거야. 민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 친구 학수 아저씨 이야기를 해줄게. 이 아저씨는 40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실패 덕분에 자기 인생의 진짜 길을 찾았단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네가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는 표지판이야. 표지판을 보고 멈추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만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더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편지의 4번째 장은 종환 씨 자신의 몸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종환 씨는 젊은 시절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키 175cm에 체중 72kg. 대학 시절 복싱 동아리에서 활동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30살 무렵에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도 끄떡없이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따로 챙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아파 라는 것이 종환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종환 씨의 생활 습관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거래처 접대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자리가 있었고 한 번 마시면 소주 2~3병은 기본이었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고 운동이라고는 거래처까지 걸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1갑 반씩 피웠습니다. 30살부터 시작한 흡연이 40이 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종환 씨가 4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찼습니다. 아내 수님 씨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종환 씨는 감기가 좀 오래가는 것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종환 씨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에 계약서 한 장 더 쓰는 게 낫다. 2년 뒤인 1997년 IMF가 터지고 택시를 몰면서도 종환 씨의 생활 습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담배를 더 피웠고 택시 안에서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살이 넘으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 종환 씨의 나이 55. 택시를 몰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종환 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30분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종환 씨는 난생 처음 자신의 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심근경색 이후에도 종환 씨는 완전히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담배는 끊었지만 술은 여전히 가끔 마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봄, 기침이 석 달째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폐암 3기였습니다. 종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폐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니? 아, 내가 그때 담배를 진작 끊었어야 했는데가 아니었다. 아내가 민재 대학 가는 것을 못 보겠구나였단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미래가 사라진다. 할아버지가 너와 함께 산책하고 너의 졸업식에 앉아있고 네가 결혼할 때 축사를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미래가 할아버지의 건강과 함께 사라지는 거란다. 종환 씨는 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수원 화성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60kg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걸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면 종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걷지 않으면 언제 걷겠어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민재야, 건강이라는 것은 신기한 거란다.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고마운 줄 모르지만 없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네 몸을 아껴라. 술 마시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 있고 밤새 놀고 싶은 나이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에 하는 모든 것이 20년, 30년 뒤에 청구서로 돌아온다. 할아버지가 30살에 피운 담배의 청구서가 73살에 폐암으로 왔단다. 제발 네 몸을 소중히 해라. 건강은 정말로 잃어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온전히 압니다. 당신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편지의 5번째 장에는 종환 씨의 아내, 김수님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195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학을 공부한 서당 훈장이었지만 딸의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진다는 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왔으며 21살에 종환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수님 씨의 삶은 온전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남편 사업을 돕고 저녁이면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수님 씨에게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대학 졸업식 장면이 나오면 수님 씨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 수진이가 엄마도 공부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수님 씨는 웃으며 엄마는 이제 너무 늦었지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전환점이 온 것은 2004년 수님 씨의 나이 54이 되던 해였습니다. 종환 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택시 운전을 잠시 쉬게 되면서 가게를 위해 수님 씨가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계산대에 섰을 때 수님 씨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바코드 스캐너는 그럭저럭 배울 수 있었지만 컴퓨터로 재고를 확인하고 주문을 넣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보드의 자판 위치도 몰랐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25살 직원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수님 씨는 자신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 매일 밤 울었습니다. 종환 씨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 근처 주민센터에서 중장년층 컴퓨터 교실이 열린다는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수님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교실의 첫날, 수님 씨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15명의 수강생 중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62살 이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늙었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고.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수님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3개월 과정이었는데 수님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보드에서 엉자를 찾는 데만 1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날 무렵에는 이메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딸 수진에게 이메일을 보낸 날, 수진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엄마가 보낸 거야? 너무 대단해. 수님 씨는 그 이메일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님 씨는 56살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던 그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이라고 했지만 수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2007년 57살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2009년 59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0살의 수님 씨는 수원에 있는 한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수님 씨에게 그것은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64살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날, 졸업식장에는 종환 씨와 아들 승호, 그리고 당시 6살이었던 손주 민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학사모를 쓰고 학위증을 받는 순간 종환 씨는 평생 3번밖에 울지 않았다던 자신의 원칙을 깨고 4번째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네, 할머니는 54살에 컴퓨터를 처음 만졌고 57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붙었고 60살에 대학에 갔단다. 세상에 너무 늦었다라는 것은 없어. 배움을 멈추면 나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먼저 늙어버린다. 할머니가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니? 아,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였어. 배움은 세상을 넓혀주는 창문이란다. 그 창문을 절대 닫지 마라.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묻히는지 모릅니다. 수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 도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환 씨의 편지에는 5가지 교훈이 담겨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5번째 교훈과 함께 종환 씨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후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종환 씨의 아버지 박만석 씨는 1920년생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겪은 세대였습니다. 말수가 극히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고 아들에게 잘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종환 씨가 서울에서 첫 월급을 받고 집에 돈을 붙였을 때도 아버지의 반응은 고작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축해라 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을 때도 아버지는 조심해라.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아나
라고만 했습니다. 종환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형들의 희생 위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 칭찬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나를 안아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랐을 텐데. 이것이 종환 씨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석 씨는 1998년 7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IMF로 종환 씨가 모든 것을 잃은 직후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종환 씨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논산 본가의 작은 방, 낡은 장롱 속에서 양철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이슬어 잘 열리지 않았던 상자를 종환 씨가 겨우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것에 종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환 씨가 서울에서 보낸 모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보낸 편지부터 결혼 소식을 알린 편지,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낸 편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낸 편지까지 23통의 편지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마다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접힌 자국이 수십 번은 펴고 접은 듯 달아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글을 잘 아시지 못하던 아버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일기였습니다. 종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70년 3월 15일 종환이가 서울 간다고 했다. 잘 될 거다. 그 아이는 나보다 낫다. 1975년 9월 2일 종환이한테서 편지 왔다. 월급 올랐다고 했다. 기쁘다. 하지만 말을 못했다. 1983년 5월 20일 종환이가 사업을 시작한단다.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해낼 것이다. 아버지라 말을 못한다. 1990년 10월 3일 추석에 종환이 왔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밥을 제대로 먹는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종환 씨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평생 처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 아들을 걱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세대의 아버지답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조심해라 가 아버지의 사랑한다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축해라 가 아버지의 네가 걱정된다 였던 것입니다. 종환 씨는 아버지 생전에 단 한 번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종환 씨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후 종환 씨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손주 민재에게 틈만 나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한국의 남자, 특히 그 세대의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몹시 낯선 일이었습니다. 아들 승호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종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하나.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지. 민재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분이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한 번도 못 드렸다. 사랑한다는 말은 매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말이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민재야, 할아버지가 이 편지에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거다. 사랑한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는 뒤에도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정환 씨는 2022년 가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낸 날, 아들 승호 씨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종환 씨의 정갈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에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열어보거라. 승호 씨는 그 봉투를 당시 14살이 된 민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민재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민재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나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후회 적은 사람이 되고 싶어. 종환 씨의 편지에 담긴 5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킬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주는 표지판이라는 것. 건강은 잃어봐야 그 가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한다는 것. 이 5가지 진실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종환 씨가 73년의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결국 그 강을 건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미루어둔 화해를 오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